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해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6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어제는 1,700명대, 오늘은 1,8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거리두기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거센 파도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과 수급 상황,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실수에 굳건했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용기를 잃은 것 같다, 미숙했던 안철수 대표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주스에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오니 광복절 특사 다시 솔솔 흘러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식인 700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석방 반대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오선의 안민석, 조경태 의원에게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선인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랍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더위에 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분들, 노동자분들 건강 해치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더위를 잊어야 되는데 잊기 위해서 오늘은 대서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소년 소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 놓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돌발 퀴즈도 함께 풀어주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오늘은 1,800명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42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갱신된 역대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반갑지 않게 하루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다만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1,533명으로 어제보다 2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 청해부대 대원 270명이 한꺼번에 해외 유입 확진자로 반영되면서 이 전체 확진자 수는 늘었습니다. 예. 이 청해부대 확진자는 오늘 1명 더 늘어서 누적 271명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상황을 보면 이 서울과 경기도의 확진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더 늘었습니다.
부산 102명, 경남 90명, 대전 81명 등 총 546명에 이르고요. 전체 확진자 수 대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 비율도 35.6%까지 올라가서 4차 대유행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이 걱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올려야 된다는 주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수도권은 4단계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동량은 직전주에 비해서 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비수도권은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른 상황인데요. 이 휴가철이다 보니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각각인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일률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괄 3단계 적용 등 여러 조치를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동의 여부 등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자. 그래서 지금 다 거리두기 동참이 중요한데 너무 오래 동참 호소가 너무 오래된 구호였는지 좀 잘 안 지킵니다. 최근에 방역 수칙 어기는 사례 좀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방역 일탈이 이어지면서 이 방역 전선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모 유흥주점이 심야에 간판불을 끄고 예약 손님을 피난 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전남 해남에서는 유명 사찰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파티를 벌여서 이 조계종이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 이른바 풀파티 장면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 파티가 강원도, 부산 이 지역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변에서도 이 새벽까지 젊은 분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월 50만 원이지만 이 재원 형편상 임기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연 1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이다 라면서 2023년부터 25만 원씩 한 번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에 최소 4번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은 이 세수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 욕설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에서 이재명 지사의 욕설 음성이 담긴 파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논란이 됐던 그 형수 관련 욕설 네. 파일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욕설을 비롯한 갈등은 셋째 형인 고 이재선 씨가 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밝히고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은 이를 공개한 유튜버가 같은 당의 특정 후보 옆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 이낙연 후보 측의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입당을 압박하고 있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당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이 보수 지지층이 이를 양해하는 것은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란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과를 의미합니다. 그걸 송구하다고 했죠? 네, 이준석 대표는 또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한다라면서 여의도 정치에 숙달된 분들과 거리가 있는 분들은 여의도 아닌 곳에서 캠프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네.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사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국경일마다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경일마다 나옵니다. 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으로 부족하니까 사면해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데요. 네, 재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연합뉴스는 최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일 이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맞추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곧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뉴스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네, 어제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회를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외교부는 두 사람이 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 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만났죠? 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오른답니다.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행위로 부동산을 올리는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이 신고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됐다라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행위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았다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건의 자전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말은 지금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놓고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사기죠, 사기.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 4천만 원 정도인 자신의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 5천만 원까지 시세를 끌어올리고요. 2억 4천만 원짜리를 3억 5천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가격에 결국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를 맡은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 본인 명의로 한 8천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곧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시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격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들하고 아파트 주민회의하고 함께 또 짜고 이렇게 신고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세력 이런 거는 좀 두들겨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토부는 자전거래는 해당 거래뿐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시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만 하지 말고 좀 잡아야죠.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작년 올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서야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그리고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면입니다. 가나 앞바다에서 피랍된 한국인 선장이 풀려났습니다. 네, 지난 5월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한국인 선장이 최근 풀려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석방된 한국인 선장은 중국인 소유의 참치잡이 어선에 고용돼서 조업 중이던 지난 5월 19일 가나 연안 앞바다에서 무장 해적에 납치된 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바뀌면 자살률도 내려간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언론이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을 다루면서 보도 방향을 바꾸자 일반인의 모방 경향,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라고 네. 하죠.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유명인의 경우 일반인의 자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언론은 자살 방식 등을 자세히 묘사해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을 경우 자살률 매우 높아졌어요. 네, 하지만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2012년 자살예방법 시행과 2013년 제정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언론 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조사를 보면 또 느끼게 됩니다. 언론인들의 자성과 분발 촉구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내일인데요. 연출 담당자가 사퇴했다고요? 네, 도쿄올림픽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회식 음악 감독에 이어서 연출 담당자도 사퇴를 했습니다. 개폐막식 쇼 디렉터인 고바야시 겐타로우라는 사람이 이 과거 꽁트에서 유태인 대량 참살 놀이를 하자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고. 미국에 근거를 둔 유대계 국제인권단체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인물이 도쿄올림픽에 관여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다 하고 격분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 회장은 개막식을 목전에 두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 심려를 끼친 점 사죄한다면서 개회식 운영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퇴시켰습니까? 네, 사퇴를 했고요. 이로써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오야마다 게이고 음악감독 그리고 여성 연예인 외모를 비하하다가 사퇴한 사사키 히로시 총괄 책임에 이어서 세 번째 개막식 행사의 핵심 관계자가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유대인 대량 참살 놀이하자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여러 군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대륙이 우리에 대한 시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의 도시락에 시비를 걸고 있어요. 네, 이 대한체육회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도시락을 공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이유는 일본이 선수촌의 식재료를 후쿠시마 등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에서 공수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측은 방사능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식재료로 선수들 도시락을 싸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본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 회장은 후쿠시마 현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한국을 짓밟고 전 인권을 짓밟고 그런 일은 일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네. 아이고 참 생각하면 할수록 도쿄올림픽 참 지금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B조 예선 한국 대 뉴질랜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진행 중인데 현재는 0대 0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 중에 경기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소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림픽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주진우 라이브 김우광 PD 연결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광 PD 나와 있습니까? 네, 도쿄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는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에 마련된 IBC 국제방송센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은 어디에서 묵고 있나요? 이곳 IBC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인근의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제 그 IBC에서 계속 취재하고 그렇게 됩니까? IBC에서는 방송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취재는 이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이 IBC 근처 거리에 한 4-5군데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예.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월드컵 개최 도시다운 열광이나 흥분 같은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한산하고요.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이곳 IBC와 경기장을 오가는 거리에는 거의 차량이나 시민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내일이 개막식인데도 이곳 시민들은 올림픽 자체에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방역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꼼꼼하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의외로 허술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경기장 출입 시 보안 절차 같은 건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방역 사태는 약간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 이게 상태. 네.
이게 어떤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만 알려주고요. 개인이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방역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데 뭔가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는 어떤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역 키트,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개인한테 이렇게 주고 수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출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예, 제출하는 방식인데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이제 뭐 권고는 주긴 하지만 꼭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강제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신 이후에 코로나 검사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저희 매일 받고 있는데요. 매일 이게 받아요? 말씀드렸듯이 매일 매일 코를 받고 쑤십니까? 있는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처럼 이제 코에 이 코를 쑤시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침을 이렇게 내뱉어서 그걸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일 받아야 됩니까? 저희 일단은 3일 정도 권고를 받고요. 네. 관계자들은 3일이고 대신 선수촌에 있는 그 대표 선수들은 매일같이 받아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선수촌 상황이 좀 침대 얘기도 나오고 작기도 하고 최악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출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요. 뭐 주변 들리는 말이나 언론 보도들을 통해 보면 약간 형편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골판지 침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예. 오늘 전해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도쿄 선수촌에 뭐 TV나 냉장고들도 유료라면서요? 구비되어 필요하면 유료로 사용하라는 입장을 조직위는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도쿄가 덥고 습한 상황인데요. 네. 시원한 음식이나 물 같은 것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도 안 줘요? 물은 이제 필요하면 가져가는데 본인 방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본인 방에서 시원한 음료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겠군요. 하이드님께서 취재진도 도시락 주나요? 따로 사 드셔야 되나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로 IBC 내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동할 시에는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서 차량 내에서 이런 먹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못 갑니까? 네, 일단 정해진 곳이 숙소, 그리고 경기장, 그리고 이곳 IBC 건물만 저희가 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편이고요. 이외의 지역은 예를 들어 숙소에서 15분 거리에 왕복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만 가고 식당 못 가요? 우동, 소바 못 사 먹습니까? 사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가는 시간을 호텔을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15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방침을 써놨기 때문에 거의 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지금 차량에서 거기서 먹어야 된다고요? 차량에서 먹거나 개별 숙소에서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시네요. 우리 선수들 걱정입니다. 컨디션도 잘 조절해야 될 텐데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도시락 공수해서 먹는다는데 식사는 어떤지 걱정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촌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식사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선수촌에 하나요? 네, 선수촌 전체에 이제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식사 시간마다 줄이 길겠네요.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뭐 식재료가 떨어져서 당일 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선수들의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수들은요? 다행히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숙소에서 차량으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호텔에 그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당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하루 3끼 저희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개회식인데 개회식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 앞서 정상훈 기자도 전달해 드렸듯이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담당자가 해임되는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요. 또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내일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도 내일 개회식에 참가하는 인원수를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네. 50명에서 최대 100명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잔치 분위기는 사실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이번 KBS 개회식 해설을 맡게 된 송승환 씨를 만나봤는데요. 네. 그 미디어 리허설 좀 참여하셨는데
인력과 규모면에서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전달해 주셨고요.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보였던 뭐 드론쇼나 김연아 선수 등장 같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0290님께서 헐 냉장고가 없어 19세기도 아니고 일본은 여름이 아주 덥고 습한데 냉장고가 없답니다. 참 좀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도 도쿄올림픽 그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김우강 PD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취재도 좋지만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후진국에 보내가지고 아주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건강해야 될 텐데.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이후로는 신월 일대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성분기점에서 오산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곤제암 일대로도 사고 여파가 남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먼저 일죽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남이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3km 구간에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시사천재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을 위한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이것 침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 선수가 침대에 앉자 종이 상자처럼 푹 꺼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와 이것 업체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한쪽 또는 두 장의 판지 사이에 물개 모양으로 고리진 종이를 붙인 이것은 뭘까요? 어려우시죠?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바가지, 2번 골판지, 3번 휴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바가지, 2번 골판지, 3번 휴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려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려오선 조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두 의원 모두 전화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왜 안 오시는 건가요? 조경태 의원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네. 조금 다들 조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화이자 안 맞으면 안 움직일래 그래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백신이 공급이 좀 더뎌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을 때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줬기 때문에 네. 저는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 공급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사면 문제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언급하신 대로
본인들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반성을 국민들이 잘 수용을 해 주셔서 국민적인 양해가 전제가 된다면 대통령의 결단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박근혜, 이재용 이런 사면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란 분인데요. 그분은 이번에 사면이 꼭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분이 지난 시절 국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린 용기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고요. 최순실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다라는 이야기를 진실을 이야기했던 아주 용기 있는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애국자예요. 이분에게 훈장을 주지 못할 망정 이분을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서류를 전달해 줬다는 것으로 해서 500일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상고를 했는데 한 4년을 끌다가 올해 1월 달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 나던 그날 그 상고를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집행유예 2년, 짧게. 그러니까 자격진지 2년이죠. 길어요. 그럼 토탈에서 15년부터 문제라니까요. 23년까지 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훈장을 줘도 시원찮을 박관정 알겠습니다. 경정을 네. 이번 기회에 꼭 사면을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도 대통령의 최종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길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청해부대 우리 그 군인들이 90% 이상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해외 파병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든 이 아주 어이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청해부대 한 병사가 그 당시 상황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살려달라는 그런 병사들의 그 어떤 그 목소리가 그 당시에 속출했고요. 또 그 지옥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저는 그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각종 부대원들에 대해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저는 백신을 공급했어야 접종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주한 미군들은 작년 12월 29일부터 백신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해외 파병 부대들도 백신 접종 완료했는데. 저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자꾸 국방부 장관한테만 미루지 말고 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관련된 인물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질병관리청장 등 또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하게 저는 문책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이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은경 청장까지 이렇게 문책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지금 질병 재난이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요. 그 질병 관리의 책임자들은 저는 청와대 김오란 비서관도 포함되고요. 저는 질병관리청장도 저는 책임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 역시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아, 국민이죠. 그래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하게 저는 문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이번 일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게 자체 해외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에 대한 이 관리를 특별하게 해줄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내에도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지금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을 함께 여야가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정쟁으로
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절대 그런 정쟁이 바람을 아니죠. 중조하게 이거는 됩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이고 이게 이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 지금 우리 국군이 지금 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국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국군 특수권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안민석 의원께서는 동의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저 그 청와대를 싸고 도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국민의당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 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아주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조경태 의원님 뭐 절대 되지 않는다 아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셨어요. 국민의힘 이름을 신나고 안 나고 문제. 국민의힘 이름을 90% 맨날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진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난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자, 알겠어요. 아이고, 맞아. 조경태 의원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뭐 흥분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흥분- 여야의 어떤 문제로 보지 마시고. 자, 여야 문제가 아니다. 자, 우리 맨날 국민들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 그게 바로 공정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조경태 의원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대해서 신나셨어요 말은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이거 갖다 마치 뭐 정쟁의 수단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말씀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정쟁의 수단이란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금 그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해야 할 알겠습니다. 책임이 있다. 아니, 이 사단은 유감이지만은 뭐 이런 일 날 때마다 대통령에게 맨날 사과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야당의 자세가 이게 이런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 분이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더니 전화로는 막 싸우네요. 왜 그러세요? 얼굴 안 보인다고. 싸우는 의미는 보다는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청해 부대에 우리 소중한 우리 병사들, 군인들이 정말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네. 두 분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단단히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여기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화도 내고 그러셨는데 공군 수석기도 보냈고요. 네.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할 그런 문제까지는 표현하시는 거는 뭐 과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대통령이 교육 권한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석방보다는 가석방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결단을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재판도 많이 남았고 지금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면을 내줘야 된다,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박한천 경쟁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정보를 좀 알아보고 네.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좀 아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모르는 척 하셔요? 정윤회를 비서실세라고 지목을 했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동기 있는 폭로를 한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두 분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옐로우 카드 한 장씩. 할 수 있습니까? 자, 네? 옐로우 카드 한 장씩. 주장일 뿐이지요. 네. 자, 그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게 어떻게 다- 애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이 돼가지고 아직 이제 탄핵의 각을 건네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경태 의원님 정도가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의당에서 아직 아까도 정신이 안 차린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대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의 결단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네네. 넘어가고요. 자, 두 분의 설전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주자 간의 그 난타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민석 의원 끝나면 조경태 의원 얘기 들을게요. 김정학님께서 이럴 거면 전화 연결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잡아오세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40%까지 갔던 지지율이 10% 떨어졌다가 경선 컷오프를 거치면서 다시 치고 올라와서 이제 경선이 좀 재미가 있어졌어요. 예. 물론 본인들이야 피가 마르시겠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탑인 상황이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2등을 굳혔지만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밋밋하게 치러질 것 같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아주 장이 지금 서고 있다. 단지 후보 간의 지나친 비방, 네거티브는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후보들이 금도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만요. 저는 이번 주말 정도에는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자들이 모여서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그런 공동선언을 하고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방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셔요? 그 선출 과정이 상당히 좀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검증도 좋지만 좀 더 정책적인 경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다 쳐다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내년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도록 하고요.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지나친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고 예.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어떤 대결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선출되길 바라고요. 저도 당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당이 또 너무 밋밋하게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대로 된 경선의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서 반드시 성공한 그런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실수가 이어진다 이렇게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윤 전 총장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윤 총장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다만 또 공정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또 윤석열 또 총장을 또 이렇게 국민들께서 꼽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또한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국민의힘도 경선 버스를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은 지금 현재 플랜 B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플랜 A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를 생각을 했던 또 만지락거렸던 플랜 A는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증의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가족 문제라든지 또 뭐 본인의 지금 말실수 이런 뭐 장모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야권이 봤을 때는 윤석열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플랜 B가 이제 가동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플랜 B의 중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플랜 A든 플랜 B든 정치는 명분인데 두 분 다 대통령 되려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중도에 사퇴한 이것은 정치적인 명분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재형 씨도 저는 결국에는 이 검증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나 최재형 두 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야권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에는 플랜 C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랜 C가 누굽니까? 조경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적당한 시점 되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랜 A, B를 지금 접고 이제 C로 갑니다. 아니요, 플랜 C는 지금이 아니라 네. 추석 전후 한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1501님께서도 플랜 A, B 이거는 저도 예상했어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참으로 그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지요. 사필 기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시다시피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한 41만 회의 그 댓글이었습니다. 비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은 무려 4,133만 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 100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실형이 2년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판결은 이제 존중해야죠.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래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김경수 지사 그리고 또 여권 인사들이 저는 이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방금 조금 전에 대부분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또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내눈안불의 그 극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마치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또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그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난 선거는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결과가 뻔한 선거였고요. 따라서 불법적인 선거를 동원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차이가 17%로 이겼는데 정통성 운운하는 것이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는 어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드루킹을 이용하고 또 드루킹 여론 조작 지시하거나 공모하고 실행했다고 저는 그런 인품 소유자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이 판결은 드루킹 주장만 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판결은 존중하겠습니다. 1457 말인지 반기인지 모르겠네요. 말인지 반기까지 나왔어요? 그게 지금 대부분 판결은 인정한다면서 또 그 죄는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대부분 판결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겠다는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안 의원님 그 뜻은 심정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이 부분이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은 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예 거기에 대해서 꿈도 못 꿀 정도로 저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나 조경태 의원님이 내리오선을 하면서 많은 선거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선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각이 있는 그 입장에서
불법 선거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판결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이야기 주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마치 국정원의 댓글 사건하고 같은 급으로 놓고서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 우리가 시계 하고 바늘을 있는 것이죠. 예, 안 의원님 시계 바늘을 그 당시로 돌려보면요, 그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드루킹이 어디만큼 영향을 미친지 모르지만은 무려 4,133만 회의 댓글 조작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여론이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2년 유죄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도 이번 만약에 그 실형을 받았겠습니까? 그 무죄로. 안민석 의원님. 그러면 조 의원님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하고 같은 급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더 폭넓고 더 지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는 주로 이름 없는 소규모 사이트에서 벌어졌지만은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은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파력 자체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의원님의 해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의 정보기관이 동원된 그 사건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경태 의원의 긴 한숨으로 오늘 정비록 뜨겁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혜숙님께서 능금협회가 조경태 의원을 좋아합니다. 계속 사과만 얘기합니다. 사과를 하래 얘기합니다. 1457님께서 플랜 C는 황교안이다. 1600님 플랜 C는 오세훈이다. 결론은 오세훈으로 간다. 8113님께서 이러다가 플랜 Z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년 전 태훈이는 삼형제 중 막내로 모두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두 형이 그랬듯 태훈이도 그저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기만을 바랐는데요. 현실은 그 바람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태훈이는 안면 외소증과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두 형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5 식구가 마음 편히 웃어볼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터널을 헤매는 태훈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대서인 오늘 서쪽 지역은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인제가 35.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수원이 35.8도, 원주 35.3도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과 모레도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은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38도 이상 오르기도 할 전망입니다. 또 낮 동안 쌓인 열기가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밤에도 남동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제주 26도, 부산 25도, 대구와 광주 24도 등을 보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춘천 37도, 서울과 전주 36도, 세종 35도, 대구 34도 등으로 오늘과 엇비슷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여름 휴가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재수감됩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 이력을 부풀렸다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내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도심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노조 집행부를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 성북구청에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엔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 알아보고 갈까요? 네, 그제 3,50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해서 3,800만 원까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예. 채굴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5월 달에 이걸 철회했잖아요. 예.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오르고 이더리움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이더리움도 한 10%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화폐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보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거고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다고 해도 한마디에 이렇게 널뛰기를 해서야 이게 화폐가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화폐보다는 자산성이 더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위험성은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 시작할까요? 네, 카카오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에 좀 참여를 하는데요. 디지털 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CBDC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말로 풀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뜻인데, 네? 이게 이제 지폐나 동전같이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파일 형태의 법정 통화, 디지털 원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이제 할 건데 협력사로 카카오 계열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X라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인데요. 이 그라운드 X는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 가상 공간, 클라우드 공간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모의 실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점점 화폐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실물 화폐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이제 화폐 영역으로 조금씩 막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준비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디지털 화폐 경쟁 시작했죠. 네, 이게 이제 2년 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DM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 내에서 서로 이제 이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며칠 걸리고 송금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송금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서 조금씩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뭐 이미지 파일 서로 주고받듯이 우리가 돈을 보낼 수 있게 하자. 그 돈은 우리가 만들겠다 했던 게 이제 이 리브라 프로젝트인데, 예. 이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거 화폐 발행권을 너네가 민간 기업이 가져가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해서 멈췄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인스타나 메신저로 이렇게 돈을 보내준다, 이게 상용화되면 엄청난 일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24억 명이 넘는데, 만약 그러면 24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은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페이스북이. 그리고 실제 전 세계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성인이 17억 명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베트남, 중국은 바로 신용카드 말고 이제 전자결제, 간편결제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남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걸 써라라고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 그리고 각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네, 페이스북에서 다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 은행들이랑 중앙은행들 그리고 정부들까지 나서가지고 반발했었는데, 당시 2년 전에 이제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당국 승인 없이는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2년 동안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CBDC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연구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달에 모의 실험을 이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국은행은 사실은 국내에는 CBDC가 그렇게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무튼 흐름이니까 우리가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어요. 8237님께서 아직도 일론 머스크 입놀림에 좌지우지 되는군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1님께서는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든 코인이 개인 집중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 이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심 많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가 이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이제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한 70%를 넘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입니다. 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라는 결제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라면서 문제가 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음악 스트리밍이나 웹툰 앱에도 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엄청나게 뛰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은 앱 내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이 앞으로는 30%를 수수료로 더 가져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음원이나 영상, 웹툰 기업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30% 수수료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이 앱 시장 독과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 앱 마켓 현황을 좀 보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그다음에 원스토어 순서인데요. 이제 작년에 구글이 1조 500억 원 64%로 1위를 가져갔고요. 수수료 수입이. 애플의 앱스토어는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네, 그리고 3위가 이제 원스토어라고 1,400억 원 수익을 얻었는데 한 9%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스토어가 이제 네이버랑 이제 한국의 통신 3사가 만든 앱마켓인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과 애플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지금 구글에게 이렇게 규제를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구글에 대해서 이 인앱 결제를 막는 법이 생기는 건데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 인앱 결제를 좀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법 시행을 앞둔 건 지금 한국이 좀 유일하고요. 아무래도 구글, 애플 둘 다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통상 후폭풍, 관세 보복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구글에 이렇게 디지털세 부과하려고 하고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 독과점 제재해야 된다. 독점은 착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독점국 국장도 새로 강성 변호사 갖다 놓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 얘기를 해야죠. 구글이 1조 넘는 돈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애플은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은 제일 잘 내고 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즘 디지털세, 구글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야죠.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어야죠. 왜 서민들만 세금 내고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그 다국적 기업들 돈 안 내고 갑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공무주 청약 소식인데요. 2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일반 공무주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카뱅 난리라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그 소식인데요.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9,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가격으로 되면은 카카오뱅크 시총이 이제 18조 원을 넘게 되는데 18조 원이면 우리나라 은행 순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융주 시총 1위가 KB금융인데 21조 원 정도 돼요, 시총이. 네. 그리고 2위가 신한금융으로 19조 원인데 단숨에 그러면 그 KB나 신한하고 어깨를 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문제 제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으로 좀 보면 국민은행의 자산이 448조 원, 신한은행이 439조 원이에요.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뱅크는 2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될까요? 이 정도 기업 가치가 될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은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우리는 일반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금융 플랫폼이다. 그리고 앞으로 펀드, 보험, 자산관리까지 사업 영역 넓힐 거니까 좀 기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퀵커머스 경쟁이 시작됐다는데 요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퀵 서비스랑 이커머스를 좀 합친 용어인데요. 빨리 배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앱에서 주문을 하면은 뭐 빠르면 15분, 이제 늦으면 1시간 내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즉석밥이나 뭐 생수, 뭐 과일, 휴지, 편의점에서 나가서 사야 되는 것들을 혹은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 것들을 좀 대신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편의점을요? 네, 이게 편의점 그러니까 뭐 빠르면 15분 만에 배송을 해주니까 네. 나가기 귀찮은 사람 혹은 굉장히 급한 사람들은 빠르게 주문해서 계란 몇 개 받고 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커머스, 이커머스까지 들었는데 이제 퀵커머스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 빨리빨리 네. 이 문화가 또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이 퀵커머스 경쟁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01님께서 구글 세금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도 민생 갉아먹는 주 원인입니다. 예약만 도와주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여기도 시사, 저기도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 시간을 맞아서 오늘이 대서입니다. 이행시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9194님께서 대구보다 오늘은 서울이 더 더워요. 그런 날 많습니다. 서울이 덥습니다. 3309님 대체 이 더위에 서민들은 어찌 살아야 하나요? 더워 죽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수민님 데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덥네요. 선물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43님께서 대체로 방역 잘 지키는데 서민들만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호텔 술파티 뭡니까?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64님께서 대단한 더위에도 서울과 전국 선별진료소 근무자들 격려 박수 보냅니다. 이야, 문학 소년 소녀들이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됩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육사 시를 얘기했었죠. 네. 오늘은 윤동주 시 해설서라고 해야 될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윤동주의 해설서라고 그러면 갑자기 확 따분해지죠. 그렇지는 않지. 윤동주의 삶과 이 인생 삶의 얘기인데 윤동주 문학 작품을 계속 그 안에 녹인 거죠. 그렇죠. 시에 대한 아주 정밀한 그 해석까지 포함한 평전이죠. 평전. 김은교 선생이 쓴 시로 만나는 윤동주, 제목은 철험입니다. 네, 철험. 시로 만나는 윤동주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좋아해가지고요. 고향인 용정도 가봤고요. 네. 후쿠오카도 용정을 가봤어요? 네, 같이. 용정 안 가보셨습니까? 난 꿈인데 못 가봤어요. 나 연변 못 가봤어요. 중국을 뭐 4번이나 갔는데도 그쪽으로 못 갔어. 야, 한국 사람이면 거길 다 가야 되는데. 저는 용정에 3번 정도 가봤는데요. 2번째 갔을 때는 용정이 윤동주가 다녔던 그 학교 명동수 학교. 네. 명동수 학교에 교실이 뭐 남아 있고요. 거기에 풍금이 있는데 그 윤동주가 쓴 동시 중에 해바라기 얼굴이 있어요.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하는 김민기가 노래도 있죠. 노래도. 거기에서 어떤 풍금을 잘 치는 분이 그 풍금을 연주하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는 윤동주, 문익환. 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중국 국적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한국어로 글을 썼고요. 또 한국 사람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자,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철험입니다. 철험. 네. 그러니까 윤동주 평전이면서 시 해설, 깊이 있는 해설서이면서 또 전기이기도 한데요. 철험이라고 쓴 이유는 그 윤동주의 시의 한 편 중에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그 철험이라는 데서 따왔습니다. 네. 철험이 한 행으로 살아있는데 이 저자 김은교에 따르면 이 철험이 바로 윤동주의 어떤 시학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서 따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말이에요. 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간단한 거 말고 제대로 된 윤동주 평전을 지금 이번에 김은교 선생 이 책으로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이게 꽤 두툼하거든요. 네. 꽤 부피가 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느끼는 바가 무척 많았네요. 윤동주 관련서 조금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렇게 이 책이 500페이지 넘는데요. 그 전에 윤동주 평전으로 잘 알려진 책은 송우회 선생이 쓴 윤동주 평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동주 시에 관한 책들은 꽤 있는데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랫동안 윤동주를 연구해온 김은교 선생의 이 책이 윤동주의 삶과 문학 세계를 가장 포괄적이고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저자 이 김은교 선생의 앞부분 도입 얘기가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윤동주가 좀 꺼려지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하고 신화화돼 있어서 온 세상이 다 윤동주 하니까 자기는 좀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거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연구자로서 이제 윤동주에 들어가면서 사실 참 아는 듯이 생각하면 많이 모른다 하는 그런 접근으로 이제 쭉 했는데 저도 중국에서 조선족 민족 애국시인 윤동주라고 크게 내걸고 있는 거를 요번에 그 의미를 새삼 알았습니다. 정말 새삼 느꼈는데 도저히 이게 짧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 짧게 말하면 중국 쪽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예요. 윤동주 선생의 생애 전체가요. 디아스포라, 자기 땅을 잃고 떠돌아야 했던 사람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연세대학교 다닌 윤동주만 떠올려요. 근데 그 윤동주 인생 전체에서 아주 잠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만주, 그러니까 북간도에서 태어나서 20살 넘어서까지 거기서 살았고 여기 잠깐 유학 왔다가 연희 전문에 잠깐 있었죠. 그리고 일본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옥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한국이고 어디까지가 한국인이냐에 대해서 이 김은교 선생 책을 읽다가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힘든 시절에는 우리를 최대한 축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한반도 그 안에서도 남한 내에서도 뭐 이렇게 줄여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규모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커진다면은 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연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계통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제일동포도 재미교포도 또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의 우리 동포들도 또 남미에 이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의 표상처럼 윤동주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가 느꼈던 고통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들의 일제 치하의 고통만으로 치환을 했는데 그게 훨씬 넓어지면서 현재도 윤동주의 고뇌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느끼게 되는데 근데 김은교 선생님 하여튼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네.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동북공정하면서 이 윤동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여러 문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윤동주가 한글로 이 문학 행위를 했고 훌륭한 시를 쓴 건 맞는데 국적을 두고 보면 어디일까 묻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야.
국적이 중국이에요. 네. 지금 뭐 지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 국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잖아요. 대일본 제국의 조선 민족이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조선계 일본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조선계 일본인이었던 조선계 거죠. 일본인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그랬어요. 식민지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건 이제 우리가 고조선 때서부터 네. 따지면 그런데 네. 중국령이 된 지는 오래란 말이에요. 또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넘겨줬죠. 그리고 그 땅을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윤동주 씨는 이민 4세에 해당합니다. 이민 4세. 네, 4대 조가 네. 이 함경북도 사람인데 네. 이런저런 뜻한 바가 있어서 북한도에 버려진 땅 같은데 명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네. 중국으로부터 동쪽이라는 뜻인데 밝은 동네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4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동포로 태어나서 교포 4세들 3세 4세들 많잖아요. 예. 그런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목숨을 걸었고 그렇지. 그의 주위 모든 동료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송몽규 선생부터 네. 해갖고 문익환 무슨 뭐 우리 그 무장 투쟁을 배경으로 하는 조선 건국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 윤동주 다닌 학교에 전후로 다 동창이고 친구들이고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독립의 역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마을에. 세미조셉. 네. 네. 근데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또 4세로 교포 4세 이렇게 보니까 그런 깜짝 각도로 보면 놀랐네요.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좀 듭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학사를 볼 때 이 어떤 국가 기준으로 봐버리면은 잡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다 흩어졌는데 그 시기에도 선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개척한 인물이 윤동주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정도에 도달해 있는데 지금도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거를 물씬 느끼게 됩니다. 콩지님께서 참 슬픈 조선인 세계 각국의 난민으로 퍼져나갔죠. 얘기합니다. 자, 책의 한 부분을 볼까요? 우리 또 윤동주의 시 한 부분을 볼까요? 아무튼 철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동주 시 또는 문학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윤동주 문학 세계에서 키워드라면은 뭐 독자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보면 부끄러움입니다. 네. 조금 애둘러 가자면 혹시 요즘에 다시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러던데 내부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부자들이요. 거기에 내부자들 보면은 조국일보 주필 이강희 주필의 방 있잖아요. 네. 그 방의 뒤에 액자에 걸려 있는 그 서예로 쓰여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걸 다 기억하지. 네. 대단히 중요한 영화를 두 번이나 디테일이죠. 봤는데 생각 네. 안 나요. 여러 차례 그게 나오는데요. 네. 무괴아심입니다. 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입니다. 이 뭐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조국일보의 책 이강희 주필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문학사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서 가장 깊이 파고든 사람이 저는 윤동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시에서도 그렇고요. 참회록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도 부끄러움 그렇고요. 계속 나옵니다. 곳곳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부끄러움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 식민지 말기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을 부끄러움과 대결하는 데 바쳤던 시인이 바로 윤동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감이 가는데 이 윤동주가 느꼈던 부끄러움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위대한 윤동주의 스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암 김야견이라는 분이에요. 예.
김학연 선생이 말하자면 만주에 이 한인을 대표한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네. 목사가 되고 전체를 미션 스쿨로 만들고 그 기독교에 짙은 영향을 그 제자들이 다 받게 되고 윤동주도 시에 십자가 예수 다 나오거든요. 윤동주의 시를 지금 정 선생이 부끄러움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했다면 그 부끄러움을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온몸을 고통스럽게 뼈아프게 만든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였어요. 예. 그러니까 윤동주의 기독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온몸으로 그 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 시에도 인생 전체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성한 한국 기독교가 윤동주 시인의 이 기독교적 그걸 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거울이 있고 없고 차일 텐데 윤동주 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그 시어 또는 하나의 계열이 이루는 게 거울이잖아요. 네. 우물이든 하늘이든 네. 늘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네. 비치는 자신의 모습들이 때로는 굴욕이고 치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응시하면서 덜 부끄럽기 위해서 온전히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렵다면은 덜 부끄럽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그냥 겉에 이 겉모습만 보지 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없어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인전처럼 어떤 인물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뭐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뭐 보통 사람을 다 뛰어넘을 것 같지만 사실 윤동주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응시하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면 그때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도 하고 예.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물론 윤동주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렇죠. 특별한 사람인데 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그런 고민. 굉장히 시에 담고 있죠. 김재훈님께서 주 기자님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뺏긴 한국땅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말씀에 충격을 들은 분들이 많은데. 중국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렇죠. 한국인이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연변 조선족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중국인이라고 본인들도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은 한국이라는 거를 엄청 확대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네. 한국인의 혈통을 4분의 1만 갖고 있었어도 한국인이죠. 한국계로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봐야 됩니다. 자꾸 지금 자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개념으로 보면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네. 민족종 당연히 우리 민족이죠. 네, 그러면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두 말에서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건 뭐 국적 문제죠. 그렇죠. 문제죠. 거론할 여지가 네. 없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네. 존경받을 만한 한국인. 자,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윤동주가 마음을 울려요. 그리고 항상 던져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식구가 있다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 부끄럽다. 항상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부끄럽다가 항상 따라가 다니거든요. 네. 이 한국인이면 누구나 윤동주의 서시를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저는 서시를 약간 수정을 했다. 어떻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점 부끄러움 있어도 돼. 막 그렇게 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두어 점 빼놓고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죠. 한두 점만 부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윤동주처럼 살 수는 없고 한 두어 점 빼놓고 부끄러움 없기를. 네. 그 서시가 실려 있는 그 시집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기까지 과정들이 이 네. 책에 잘 서술돼 있습니다. 1942년 3월쯤으로 알려졌는데 이 무렵에 윤동주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네. 도쿄 리쿄 대학에 갔다가 교토 정지용이 있는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옮기는데요. 네. 가기 전에
그 전에 1941년 12월쯤에 연희정문 후배인 정병욱에게 자신이 쓴 시 서시를 포함해서 19편을 묶어서 윤동주는 살아생전에는 뭐 동시 몇 편 빼놓고는 물론 다른 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시들을 원고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단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있긴 있는데 대단히 그 좀 좁은 범위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원고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손에 닿았는지 정말 손에 땀을 나게 하는 과정들도 잘 기술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편 중에 하나가 참회록인데 그 부끄러움의 그 극한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윤동주도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송몽규, 고종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일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불이익 때문에 도 한 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본을 건너갈 수 있는 배표가 안 나오니까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앞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둔 닷새 전에 쓴 시가 바로 참회록이에요. 그 참회록이 나오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윤동주의 내면이 고통스러웠을지 절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창씨 개명하고도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당시 그냥 나는 일본이냐 하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주 선생처럼 이 북한도 지역에 샀으면 그냥 중국 한족의 일원으로 편입돼서 그래도 편했을 텐데. 거기 학교를 실제 좀 다녔거든요. 중학교. 다녔죠. 그 학교 이름이 뭐였더라? 은진 말고 나와서 하여간 그 중국계 학교 세 글자인데 광명중학교 다녔고요. 세 글자 그 중국계 학교 다녀서 시에도 경이 패옥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트라이크도 하고 뭐 학교 다니다 학교 교장 잘려서 학교가 어렵게 들어간 중학교가 폐교되기도 하고 온갖 일을 치르는데 그런 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요. 일본인으로 살았으면 중국인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고생 않았을 안 거예요. 했죠.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나라가 뭔지 민족이 뭔지 항상 고민하다가 맞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세상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한국 계열만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학교를 세웁니다. 어디 가든. 그러니까 그 허허벌판 만주 땅에 가서 명동에도 이제 막 밭 일구고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판에 학교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생들 하면서 애들하고 민족의식 일깨우고 우리 조선인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윤동주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윤동주 시를 비교적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몇 편 안 됩니다. 윤동주 시 우리가 아는 경우는. 그래서 이 김은교 선생 이 책 읽으시면서 윤동주의 삶, 어릴 때부터의 삶과 배움부터 시작해서 후국과 형무소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치기까지 그 과정들 그리고 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들 함께 보시면은 윤동주를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를 가슴을 강하게 울리는 그런 독서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윤동주 지금 오늘 소개하는 책 제목이 철엄이에요. 철엄. 윤동주의 그 앞에 제목이 뭐죠? 시로 만나는 윤동주.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철엄. 철엄으로 저는 그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철엄. 그러니까 학생 집에 있는 집들은 요거 장소를 한 권씩 좀 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윤동주 다시 읽어도 가슴을 찌릅니다. 감동을. 다시 읽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다시 윤동주가 필요할 때입니다. 1009님께서 윤동주 시인처럼 독립을 원했던 투사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한국이란 나라와 민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이드님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을 알기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참
7598님께서 날도 덥고 마음 무겁습니다. 그런데 듀분 선생님과 윤동주 선생님을 떠올리는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얘기합니다. 김경숙님, 윤동주 시를 읽으면 모든 시가 가슴 먹먹해집니다. 가슴을 때리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 함께 읽어봤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B조 예선 1차전 후반전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뉴질랜드한테 한 골을 먹어서 0대1로 지금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김민희 씨.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삼내에서 전주 사이로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광산에서 산월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도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안성분기점부터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비봉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확산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매일 최고 기록 경신하는데 지금 4차 유행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확산세 좀처럼 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은희 안전접종관리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1,800명을 넘었어요.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난 아마 3차 유행 이후에 좀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전파가 되는 그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했고, 아마 델타 바이러스 이 자체가 보통 저희가 그 전에 변이가 알파 바이러스였는데, 예? 알파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60%가 더 전파력이 높고, 또 델타는 알파의 60% 이상 또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증가가 이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서 아마 그 현 상황에서는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면, 네. 지난번 저희 지정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8월 중순에는 2,300명 이상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4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단계를 지금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이게 지속되다가 한 2주 뒤에야 좀 효과가 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지금 그 거리두기 4단계 왔잖아요. 이제 효과를 볼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정점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전파가 수도권부터 했지만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이게 이제 전파가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같은 정도의 좀 거리두기를 좀 강화를 해야 네. 한 1, 2주 좀 둬야만이 조금 이게 효과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를 얼마만큼 잘 동참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예 그게 조금 감소에 대한 경향이 그리고 또 예방접종률 지금 저희가 네.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얼마만큼 접종을 대상자분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냐에 따라서 이거 감소의 추이가 좀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연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백신 수급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일정대로 오기 때문에 네. 현재 7월 20일 저희 그 영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한 1,600
만 넘었고 한 32.3%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자도 현재 아마 670만 정도를 해서 한 13%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종 지금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접종하고 거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 진행 상황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장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 명까지는 빨리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더딘 것 같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네. 모더나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화이자 백신 추가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백신 이제 공급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 7월 26일부터 이제 50대 연령층 분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모더나가 약간 이제 백신 이제 검증이라든가 일정이 되어서 조금 늦어지면 이제 화이자로 접종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약되신 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반장님, 대기업 자체 백신이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대기업에서 쓸 백신을 먼저 당겨 썼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네. 좀 전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모더나가 화이자가 7월 물량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먼저 좀 들어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조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모더나 백신이 이제 7월 공급 물량이 현재는 변동이 없는데 물량 분산을 지금 매주 받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셋째 주에 공급한 물량이 품질 검사나 배송 문제 때문에 일정이 한 7월 마지막 주로 가니까 그 대신 이제 화이자를 좀 접종을 하는 거여서 조금 이게 오해를 하시지만 아마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예정되신 분에 대한 접종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접종 계획이 아마 7월 2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할 때 공급되는 백신의 종류가 약간씩 변할 수 있고 이건 아마 고용부나 사업체와 협의해서 정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 계속 접속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 이제는 좀 고쳐졌습니까? 네, 아마 예약 대상자 일정이나 방법 등이 사전 예약에서 매번 개통을 하면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시스템 코드를 좀 정교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라든가 우회 접속 테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처별로 이런 오류를 지금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더 지금은 개선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22일 날 0시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가 77.2% 지금 예약을 완료해서 초반에는 좀 힘들었지만 아마 이런 국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이제 대세 바이러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변이 바이러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강화를 해서 일주일간 이제 분석률이 한 25%, 특히 최근은 수도권 분석률이 한 25.7%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 유전자가 한 1,250건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되어서 현재 총 10일 이후까지는 한 4,600건이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한 250건 그리고 1,000건이 이제 국내 감염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한 33.9% 정도로 지금 나와 우리나라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33.9% 정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현황을?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률이 47.1%인데요. 네. 그중에 33.9%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무섭네요. 네,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얀센 백신은 조금 떨어진다, 덜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얀센 백신 접종자가 117만이었고 그중에 완료자가 111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만약에 이제 제가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한 143명이어서 발병률이 한 0.58%인데 만약에 접종하지 않는 대상군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발병한 사람은 한 8.11% 였기 때문에 네. 훨씬 이게 보면 효과가 있네요. 0.58과 8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신 분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아주 효과는 크네요. 예, 크긴 큽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제 원하시는 만큼 못 막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는 하시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국가별에 대한 거는 현황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할 점과 당부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백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자일 때 예약을 하셔서 꼭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접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의 우려점인데 대부분 일반 이상 반응입니다. 아마 접종 부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픈 거는 또 고쳐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리고 사실 2, 3일 되면 다 소실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진통해열제를 먹으면 좋아지고요. 예.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되면 바로 이제 의료진을 찾으셔서 네. 진료를 또 빠르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장님, 자기 그 차례가 오면 바로 가서 백신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꼭 백신 대상자일 때 네. 바로 예약하셔서 그 날짜에 접종을 하시고 2, 3일간은 좀 힘드시지만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고 2, 3일 계속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또 의료진에 찾아가셔서 또 진료 진단을 하셔야지만 네. 여러 가지 그런 치료에 대해서 진료를 하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게 돼 있어요. 빨리 맞아야 되겠네. 저도 빨리 맞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유경님께서 방심하지 맙시다.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조은희 안전접종관리반장이었습니다.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불경 외어 코로나 쫓아내라. 미얀마 군부 황당 대책. MBC 기사인데요. 코로나가 미얀마에서도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병상은 포화 상태여서 감염자 대부분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에서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믿는 불경을 집에서 암송하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경을 외우면 코로나 이길 수 있다고. 웃음도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얘기도 좋지만 좋아요. 성경 읽고 불경 읽는 거 다 좋은데 일단 백신 접종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하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 가보고 몸에 열이 나면 빨리 선별진료소 가봐야 됩니다. 일단 과학이 먼저입니다. 가게 천막 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입니다. KBS 기사인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서 일하고 거리에서 쉽니다. 폭염 속에서도 8시간 일하면서 3번 정도 짬을 내서 쉬는데 그것도 거리에서 천막 그늘 안에서입니다. 에어컨 딸린 샤워시설 있는 휴게실 그리운데요. 보통 휴게시설이 그 현장에서 40분 1시간 이렇게 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쉰답니다. 식사도 거리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눈치 보인답니다. 그래서 항상 컵라면 먹거나 빵으로 때운다고 합니다. 먹고 쉴 곳은커녕 씻을 곳이 없어요. 하루 종일 땀 쓰레기 범벅인데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대중교통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자체, 이 업체 지금 휴게시설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휴게시설은 쉬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에서 밥을 먹고 쉬다니요. 거리에서 대중교통도 못 이용하다니요. 3050님께서 저도 환경미화원인데요. 더위보다 무서운 것이 코로나 숫자입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들 힘들지만 꼭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난 죽지만 봉사 내 꿈 대신 이뤄다오. 임종 앞둔 20살 청년 유언장 공개. 뉴스원 기사입니다. 백혈병으로 임종을 앞둔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유준범 씨인데요. 그는 아파서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혈병 환우들 위해서 일정액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친구들한테 남겼습니다. 친구들아,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세상을 떠나 별이 된다. 세상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것 같아 걱정이다. 부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나는 밤하늘 빛이 돼 세상을 밝히자. 우리 빛이 되어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디어 클라우드, 하루만큼 강해진 너에게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휴지 아니고요, 골판지였습니다. 햄버거 챙겨가세요.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